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인 오늘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이 개최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지원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한 지 1년도 안 돼 또 현직 총리를 겨냥한 테러가 발생해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보궐선거 지원 연설 직전 큰 폭발음이 터졌는데 기시다는 무사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인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월에 이어 피해자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대책 위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올 시즌 첫 2게임 연속골로 리그 8호 골을 장식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황희찬도 시즌 2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인 오늘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3시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선 9주기 기억식이 개최됩니다. 전남 진도군 참사 해역에선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상 추모식이 열리고 오후엔 진도 팽목기억관 앞에서 추모 문화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과 인천, 목포, 제주 등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여야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 9주기인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참석합니다. 두 대표는 이번 기억식에서 별도의 추모사를 하진 않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해인 상임대표 등 다른 야당 대표들도 기억식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예정입니다. 2014년 어느 봄날 누군가 나를 불러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시작된 여행이었으니까요. 아들 보내놓고 엄마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노래하고 저렇게 무대에서 저렇게 춤추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제가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거를 생각할 때 우리 아들한테 어떨 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참 있거든요. 엄마니까 아이를 그렇게 안타깝게 떠난 아이가 세상에서 잊혀지는 거는 안타깝고 누군가와 함께 이 아이를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잊혀져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이 연극을 통해서 우리 얘기를 많이 전달할 수 있고 지금 연극 무대에 서는 거는 우리 아이가 뮤지컬 배우 되는 게 꿈이었고 아이가 못했던 것을 제가 한다는 심정으로 첫째 목표는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연극을 하면서 어디에서 보고 있을 우리 아이한테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심정으로 연극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디 가서 윤민희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연극은 윤민희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윤민희가 어떤 아이였고 어떤 걸 좋아했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져서 저는 좋아요.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지고 죄 지은 인간들 하나도 빠짐없이 벌받고 내가 내 아이한테 떳떳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제 오냐고. 몇 주 후? 몇 달 후? 몇 년 후? 도대체 언제 와? 저는 이 연극이 투쟁의 한 방법으로 저는 너무나 저한테는 큰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연극이라는 거는 세월호 활동이에요.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세월호 참사는 해결된 것도 없고 진상규명이 정말 제대로 돼야 앞으로 사회도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엄마들이 아빠들이 지금도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으니까 이 연극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어머님들이 그리고 세월호의 아이들이 결국
이 세상을 바꿔냈다는 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보궐선거 지원을 위한 연설을 하기 직전 큰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현장에서 피신해 무사했지만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지원 유세 도중에 총격으로 사망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인 만큼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세호 도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 있는 항구에서 선거 지원 연설을 하기 직전 총리 뒤쪽에서 무언가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집니다. 물체를 던진 남성을 시민들과 경찰이 제압하고 있던 순간 커다란 폭발음이 들립니다.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피신한 기시다 총리는 부상 없이 무사했고 근처에 있던 시민들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남성은 24살 기무라 유지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가 선거 지원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사망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일본 전체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ここへ向かう途中、警備の車とか警備の方たちとかたくさんいたんでね、これはもう安全にねできるんだろうなと思ってたところ、さっきニュースを聞いてびっくりしました。 기시다 총리는 가두 연설을 그대로 진행했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중요한 선거가 있는 만큼 힘을 합쳐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을 용납할 수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選挙は民主主義の根幹をなすものであり、そのような選挙の中で今回のような暴力行為は断じて許されません。 자칫하면 9개월 전 아베 전 총리 때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요인 경호 매뉴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열도에 큰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해 이 선거의 막판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현 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국민들은 지난해 아베 전 총리가 비슷한 상황에서 피격당한 사건을 떠올리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なんか同じような事件がね、安倍さんの時から今回の岸田さんに続いているので、やっぱり街頭演説のあり方そのものがもう見直され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いましたね。 현직 총리를 겨냥한 이번 사건은 선거의 막판 변수가 됐습니다. 일본은 지난 9일 전반부 통일지방선거에 이어 오는 23일 후반부 통일지방선거와 5곳의 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여당인 자민당이 승리한 전반부 지방선거에서는 9개 광역자치단체장, 6개 대도시 시장과 함께 지방의원 3,200여 명이 선출됐습니다. 후반부 통일지방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습니다. 오히려 중의원 4명과 참의원 1명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에 더 큰 관심이 쏠립니다. 보궐선거 전망도 여당이 우세한 가운데 여당 총재인 총리를 겨냥한 사건으로 인해 지지층 결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도중 피살됐을 때도 여당이 결집해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나가노현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의 하루 전에 터진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우려를 낳았습니다. 万全の対応されているんだと思いますし、日本各地から、警察官の方々動員されてますんで、おそらくちゃんと対応はでき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일본 외무성은 회의 일정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때도 주변 경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최종 조율차 워싱턴을 찾았던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귀국했습니다. 미국이 기밀 문건 유출에 대해 만날 때마다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전화 위복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부적으로 심각한 인식 공유,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 그리고 앞으로 긴밀한 공조 약속. 어떤 경우에도 양국이 신뢰와 믿음을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더 굳건히 하는 계기로 삼자에 대해서는 인식이 확고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것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자, 그리고 신뢰관계를 가지고 더욱더 내실 있는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들자에 대해서는 지금 의기투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70년 동맹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동맹 미래 앞날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피의자인 21세 공군 일병이 어떻게 많은 군비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도록 주무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아일랜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먼저 애초에 왜 그에게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일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했는지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된 조사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김승희 직무대리를 의전 비서관으로 정식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전후해 대통령실 재정비에 신호탄을 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옆을 지켰던 김승희 의전 비서관 직무대리가 꼬리표를 떼고 비서관으로 정식 임명됐습니다. 김일범 전 의전 비서관이 사퇴한 지 36일 만입니다. 이벤트 회사 대표 출신인 김승희 의전 비서관은 대선 경선 캠프부터 홍보기획 업무를 맡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해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지난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상한 인사 파문의 끝이 김 여사 최측근의 승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여론은 무시한 채 오로지 최측근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대통령실의 편협한 인사관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통령실이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은 행사 전시기획 분야에서 20여 년간 일한 전문가라면서 승진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때 탁현민 의전 비서관과 무엇이 다르냐며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영부인 스토킹 정당다운 변함없는 흑색 선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 취임 1년을 전후해 대통령실 인력 재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대통령실 뉴미디어 비서관 직무대리를 했던 KBS 기자 출신 천효정 부대변인이 사직하는 등 행정관급 인사들의 이탈도 눈에 띕니다. 내년 총선 출마자를 추려 새 얼굴로 교체하는 동시에 승진 인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 한 차례 미뤘던 개각에도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후임자 물색과 검증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자칫 인사청문회로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현재로선 대규모 차관 인사를 단행해 임기 2년차 내각 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믿으면 오래 쓴다, 분위기세 신용 개편은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지만 고전하는 지지율 속에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한 반전 카드도 절실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을 만나지 않기로는 사실상 역대 최장기간 공백기인데 당선 당시 약속한 협치는 유언해 보입니다. 박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취임 엿새 만에 국회 첫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여야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맞이했습니다. 단상으로 향하는 길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고 연설에서는 초당적 협력과 의회주의를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 추진이나 윤 대통령 탄핵 주장, 여기에 맞선 대통령실의 야당 의원 1호 고발과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까지 취임 1년을 바라보는 지금 대통령실과 야당의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이어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형식을 놓고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대통령실은 1대1 회담이 아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선호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단독 회동은 물론 다자 형식 회동 자체가 없었던 건데,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최장 기간 공백입니다. 반면 여당과 만남은 잦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준석 당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고, 국민의힘 연찬회, 전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저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거 같네.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는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 청와대 영빈관 오찬 등이 이뤄졌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은 한국 정치사에서 굵직한 합의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도 민주당과의 동행은 필수인 만큼 다가오는 취임 1년이 협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10억 원 뒷돈 의혹에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이 3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후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지금 여기서 영장 보여드릴 수 없어요. 문 여세요. 아니요. 담당 여기가 보여드릴 수 없어요. 저희가 문 열겠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뒷돈 사건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돈봉투 의혹 수사로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역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의혹 자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지목한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 전 부총장의 돈 요구 자체는 사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시장은 캠프 지역 본부장 10여 명에게 900만 원을 전달할 때 1000만 원을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넨 것으로 적시된 인물입니다. 이 전 부총장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선거 캠프에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식사도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돈을 좀 보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돈을 건네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캠프에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 식사도 못 한다. 그러니까 돈 좀 보내달라. 공무원이 뭐 그 정도 돈도 없냐. 월급 다 갖고 어디다 쓰냐 하더라고요.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성한 봉투가 90개, 액수는 9,400만 원이라고 특정하고 이 봉투를 받은 이들은 현역 야당 의원을 포함해 최대 8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이들부터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핵심은 돈이 어디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 수는 무려 3만 개. 규모가 방대한 데다 추가 포렌식 과정에서 또 다른 단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수사가 얼마나 더 확장될지 예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쯤 당 윤리심판원과 같은 당내 기구를 통해 진실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무총장 주재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구체적인 진상규명 방법 등은 주말 동안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테라 루나 코인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만 50조 원에 이르는데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여전히 전무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선 권도영 도주 방지법 등이 일부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 보호 등 법안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라 루나코인 사태가 발발하기 전 권도용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도주를 거듭하다 11개월 만에야 세르비아에서 붙잡혔습니다. 체포가 늦어진 건 수사기관이 외교부에 여권 효력 중지를 요청한 뒤에도 이 사실을 권 대표 국내 주소지에 공지하고 자발적 반납을 기다리는 절차에 40일 가까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권 대표는 자신의 여권을 이용해 싱가포르에서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두고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들어오면 외교부가 신속하게 이 여권의 효력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3,000건이 넘는 여권 효력 중지 요청에도 자발적 반납이 이뤄진 건 고작 2.3%에 머물렀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2일에서야 우여와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 20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테라 루나 사태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국회 정무위에만 18개나 발의됐습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와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부정거래를 감시하는 건 물론 조사와 처벌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라 루나 사태 등으로 국민적인 불신이 만연돼 있고요. 이 가상화폐 더 철저하게 하라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대단히 큰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정작 법안 심사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아 모두 계류된 상태. 지난달 가상자산법이 처음 발의된 지 2년이 다 되어서야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부정거래 조사 주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 상장부터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최소한의 진입 규제라든지 공시 규제 등을 마련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금융 소비자들에게 오프라인으로 이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도 가상 자산을 이용한 투자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할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며 애꿎은 피해자들만 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대책위에서 활동했던 20대 남성이 그제 저녁 인천 숭이동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유가족의 요청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60대 건축업자 남모 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등 피해를 입고 대책위에서 활동을 해오다 생업 때문에 지난 2월에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조만간 한미 간 금리 차이는 사상 최대폭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보이지만 큰 폭의 금리 역전이 이어질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유독 비실되고 있는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멈춘 데 이어 또 동결을 택한 한국은행. 반면 미국은 지난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인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1.7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미국과 금리 차가 벌어졌을 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외국인 자금 유출입니다. 더 높은 금리를 찾아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건데 지난달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에선 돈을 뺐지만 대신 채권을 대거 사들이며 외국인 자금이 오히려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을 뿐 아직 우려했던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채권이라는 건 이제 장기 투자 성격이 짙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그렇게 이제 매력이 떨어졌느냐? 아직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독 약세를 보이는 원화 가격은 걱정입니다. 무역 적자와 회복이 더딘 중국 경제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큰 폭의 금리 역전이 지속할 경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 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환율 변동에는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면서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입니다.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아직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이 5분의 의견이셨습니다. 현재로선 미국이 다음 달을 끝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예상이 빗나갈 경우 우리도 인상 카드를 다시 만질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건 가운데 3건가량은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아파트로 집계됐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등 정책 도입과 규제 완화로 대출 문턱을 낮춘 점 등이 영향을 줬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1,700여 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집값에 이뤄진 거래가 직전 분기엔 2건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재건축도 좀 규제도 완화해주고 그랬고 또 특례 보금자리론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랑 투자랑 좀 섞여서 이번에 좀 사신 것 같아요.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보입니다. 집값 6억 원, 9억 원 구간에서 성사된 매매가 지난해 4분기에는 8건이었지만 올 1분기에는 16건으로 2배 늘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는 대출 받아서 사는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대출 완화가 된 게 영향이 있겠죠. 서울 아파트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22.2%에서 29.4%로 증가했습니다. 규제 지역 해제 등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 데다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한 부분이 작용했다는 진단입니다. 대출 관련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표적입니다. 대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가격대로 수요가 몰린 셈입니다. 중저가 주택 쪽이 규모와 대출에서 심리적 부담이 작고 20, 30대 젊은 세대의 매입 결정이 늘어나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한 경기 침체 우려로 관망세 속에 낙폭이 큰 중저가 아파트만 일부 거래가 증가하는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구조물을 들이받고 넘어져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선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라 십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차로 2개를 가로막고 옆으로 누웠습니다. 뒤따르던 차에서 비상등을 켜고 내린 시민들이 빠진 바퀴와 부서진 차량 파편을 분주히 치웁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강변북로 한강철교 근처를 지나던 승용차는 고가 밑에 설치된 구조물을 먼저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운전자는 20대 후반 남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을 지나던 승용차 한 대가 구조물 파편에 맞아 파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해안 고속도로에선 승용차 7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6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차되어 있는 운이 불쌍하고 있는데 뒤에서 딱 때린 거죠. 좀 무섭더라고요. 경찰은 운전자들을 조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맨 앞에 차가 멈춰섰던 이유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엔 호남고속도로 순천터널에서도 4중 추돌 사고가 나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막히는 도로에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택시가 역주행해 차량과 보행자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역주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위에 있는 택시와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주변엔 차량 파편이 흩어져 있고 바퀴 하나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다른 택시 뒷좌석도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택시가 역주행해 보행자와 차량 5대를 들이받은 건 오후 2시 20분쯤. 골목길에서 빠르게 내려오던 택시가 차량 한 대를 먼저 들이받고 건널목에 있던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이후 큰 길로 나와 반대 방향으로 달리다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칸소리 나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와보니까 저기에 신발 한 짝이 있었고 여기에 택시가 찌그러져 있었고 119 구급대들 많이 왔었어요. 이 사고로 보행자인 30대 남성이 숨졌고 택시기사 70대 남성 A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택시가 급발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CCTV를 통해 택시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경기 여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역주행해 화물차 3대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가 숨졌고 다른 화물차 운전자 3명이 다쳤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우리 국민 1명이 탔던 싱가포르 국적 선박이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해적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코트디부아르 남쪽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됐던 싱가포르 선적 석세스 9호에 탄 우리 국민과 어제 저녁 7시 반쯤에 교신해서 우리 국민 1명을 포함한 선원 20명 모두 무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해적들은 선박 화물과 선원들 물품을 탈취했고 선박 통신기기와 기관 설비를 고장내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앞서 우리 시각으로 지난 10일 밤 11시쯤 코트디부아르 남쪽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됐고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대책반을 가동해 구조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일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2,300개 면적을 태우고 53시간 만에 꺼졌는데요. 홍성은 축사 피해도 컸는데 피해 주민들은 생계 걱정이 태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에 탄 구조물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화재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홍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관내 축사들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 산불로 축사 29동이 불에 타고 가축 6만 8천여 마리가 소실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10년 넘게 애지중지 가꾸어온 닭농장을 잃은 주민은 불에 탄 농장을 정리하면 할수록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당장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이 부족해 수입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또 비슷한 규모의 닭농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100억 원. 자금을 끌어오기 쉽지 않은 데다 닭을 새로 키우는데도 5달 가까이 걸려 다시 정상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허무하죠. 제가 12년, 거의 10여 년 동안 진짜 아끼고 진짜 열심히 했던 농장인데 진짜 이번 피해로 한꺼번에 이렇게 다 아무것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번 산불로 80여 마리의 염소를 잃은 인근 주민도 고통을 호소합니다. 복구까지 약 10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축사가 전부 불에 타 염소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축사를 운영하는 주민들은 보상금과 같은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빨리 보상을 해주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막막하니까 지금 심정은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군은 예비비를 투입해 가축의 사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자금 저리 지원 안내 등을 통해 축사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부채로 인한 융자자금 신청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복구로 빠른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군은 17일까지 정부와 합동조사를 마친 후 보상금을 확정하고 3개월 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건전지를 입에 넣거나 삼키게 되면 당연히 점막에 상처가 나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해외 연구진이 온전히 식재료만으로 배터리를 만들어 뱃속에서 작동한 뒤 소화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삼킬 수 있는 내시경이나 의료기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배터리에 전선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켜자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기능도 모습도 일반 배터리와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음식으로만 만들어진 배터리입니다. 음극 소재로는 케이퍼 속 영양소인 퀘르세틴을 사용했고 양극 소재로는 아몬드에 포함된 비타민을 썼습니다. 식용금에 숯을 바르고 전극을 감싸 전기가 잘 통하도록 했고 음극과 양극을 분리하는 데는 김을 사용했습니다. 배터리 모양이 유지되도록 외부는 벌집 왁스와 식이섬유로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공대 연구팀이 식재료만을 이용해 만들어낸 배터리인데 전압 0.65V, 전류 48 마이크로암페어를 12분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저전력인데 소형 전자기기를 구동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An edible battery allows us to ingest, for example, a sensing system, and degrade it into our body, like food, after it has performed its function. 이번 연구는 과학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에 실렸는데 연구팀은 배터리 용량은 키우고 크기는 줄이기 위한 추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키는 내시경과 같은 소화기 진단기기나 먹는 치료기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종류의 이른바 좀비 마약 확산으로 비상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에 이어 이번에는 동물용 마취제 자일라진이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한인 사회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하율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난간에 의지한 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익숙한 듯 쳐다만 볼 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뉴욕 거리에선 이렇게 영화 속 좀비를 연상케 하는 마약 복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So I actually have an experience of having somebody who was showing zombie-like behavior following me. They followed me into the park while I was walking my dog in the morning. They have no emotion, they have no self-control, control over their body or their emotions. It's like they're not even human. Zombies, exactly. 뉴욕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약물은 동물용 마취제로 알려진 자일라진. 좀비 마약으로 불리던 강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단속을 강화하자 그 대체제로 자일라진 사용이 늘어난 겁니다. 동물용 약물이다 보니 규제가 약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만 자일라진 공급이 60% 넘게 늘자 뉴욕주의회는 지난달 자일라진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피부가 괴사하거나 심장박동수가 갑자기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떨어진다거나 심박수, 혈압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빨리 일어나면은 말 그대로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게 또 마약성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마약류를 해독하는 약처럼 그런 해독제가 듣지가 않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자주 목격되는 기차역은 한인타운과도 가까워 동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타운 일대가 그 펜스테이션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그 역사 주변에 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그런 마약을 복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정말 허리를 숙이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럴 때 정말 무섭고. 치안 상태가 한국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데가 미국이기 때문에 술을 취한 건지 마약에 취한 건지는 몰라도 약간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보이면 무조건 이렇게 피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한인 학부모들은 자녀들 걱정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있는 학부모로서 혹시라도 정말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약류에 노출이 될까봐 최대한 저는 제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뭐 약간의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아이와 함께 가질 않아요. 미국 마약 단속국은 자일라진이 펜타닐보다 더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공공안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종 마약이 미국 곳곳에 깊숙하게 스며든 것으로 파악돼 당국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월드 박하율입니다. 싱가포르는 부동산 임대료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지난해 4분기엔 임대료 상승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으로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희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싱가포르에서 15년 동안 거주해온 영주권자 오혜영 씨. 지난해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2배나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임대 재계약을 8개월이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오 씨는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를 매달 내느니 외곽 지역의 공영 아파트 매매를 선택했습니다. 다 쓰러져 가고 있는 집도 울며 겨자 먹기로 5,000불, 뭐 5,000불 이상을 주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또 마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잖아. 내 집이 아니니까 나갈 때는 디파짓을 또 떼일까 봐 새 집처럼 해놔야 된단 말이죠. 그런 집 없는 서러움도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오 씨만이 아닙니다. 최근 싱가포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인 동포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달이 집계약이 만료여서 올해 초부터 외곽 쪽에 있는 스튜디오나 원베드룸을 알아봤었는데요. 예전에 2,000불 하던 곳이 지금은 3,000불까지 올라서 좀 집을 구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지난해 4분기 싱가포르 주택 임대료는 전년보다 28% 올랐습니다. 뉴욕과 런던, 도쿄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제치고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이나 주택 상태에 따라 임대료가 최대 2배까지 올랐을 만큼 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River Valley, which is the most prime area of Singapore. Just about 18 months ago, perhaps you can get a 4-bedder for about maybe $8,000. Right now, for $8,000, you can only get maybe a 2-bedder or maybe a very smallish 3-bedder. But the same 4-bedder that was $8,000 about 18 months ago, right now is asking for $13,000. 이렇게 임대료가 폭등한 원인으로는 부족한 주택 공급 시장이 꼽힙니다. 한동안 코로나19로 아파트 공사가 지연됐고 일상 회복이 이뤄진 뒤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이 대거 들어오면서 임대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지난 2020년 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이 사실상 중국에 통합되면서 홍콩을 탈출한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몰려 주택 수요가 폭증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주택난이 심화하면서 여러 임대인이 주택 하나를 공유하거나 방 하나만을 임대하는 주거 방식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 lot of the tenants, because of the hike in rental price, they move to co-living to share the cost of staying of the rental in Singapore. So they start to move into room rental. That is one of the reasons it causes the common room rental and the master room rental to increase.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집 전체를 월세로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룸렌트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많아졌는데요. 이마저도 대략 한 30%씩 올라서 룸렌트도 쉐어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주택난에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주거용 부동산 약 10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놨고 그중 4만 호 정도를 올해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월드 정희경입니다. 영유아들의 건강을 책임지던 소아과 병원들이 간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출생, 인력난, 진료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소아과가 왜 필요한지 이슈를 담은 영상 와슈에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얘 2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17년째예요, 저희는. 아이들이 전부 다 서울로 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혈액종양과 의료진이 밑에는 잘 없어요. 오늘은 4시 반에 일어났어요. 휴게소에 쉬는 것까지 한 6시간. 상황이 안 좋았는데도
밑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서울에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김에서요. 막상 혈액종양과 그 소아과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입 말고 자, 숨을 크게 들어 마셔요. 크게 들어 마시고 참아요.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 교수님들이 다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의 치료받을 곳이 없어지니까 점점 아픈 아이들은 어디를 가야 되나 하는 현실이 너무 막연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리가 어디가 아파? 여기가? 혈압약 조정 한번 해야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백지가 한번 보고. 이렇게 잘하면 현재 저희 병원에도 전공이 수급이 안 되는 실정이라서 많이 어렵습니다. 현재 전공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대부분의 이제 세부 전문의들이 일반의처럼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죠. 소아랑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좀 지원율이 낮다 보니까 그 나머지 전공의가 기존 업무를 모두 떠맡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고 진료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과도한 노동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만 해도 제가 개원하고 있던 곳에서 소아과가 4개가 있었는데 3개가 문을 닫았어요. 성인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와 리스크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소송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아무래도 성인 환자 보는 것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어떤 보상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자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한 2, 3년, 3, 4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또 그 아이들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걸 걱정하게 돼요. 숫자는 적을 망정 중환자나 응급 환자는 발생을 하잖아요. 내 손자가 뭐 그런 환자가 됐다면 좀 비극적이죠.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쟤도 고비 넘겨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던 아이고 응급처치만이라도 지방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아픈 아이들을 봐서라도 조금이나마 좀 선생님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국과 프랑스가 동물권 진전을 위해 정책 교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개관식 참석에 앞서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만나 오는 2024년부터 펫숍에서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프랑스의 동물복지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콜로나 장관은 프랑스는 헌법 등의 동물 존중이 정신과 함께 동물이 감정을 지닌 생명체임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고 윤 대통령 부부의 프랑스 방문도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에는 청와대 상춘제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 오찬을 하고 윤 대통령 임기 내에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며 동물복지 강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어 개관식에 참석한 김 여사는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김중업 선생이 1962년 설계했고 리모델링을 거쳐 완공된 주한 프랑스 대사관 건물에 대해 한국의 얼과 프랑스 고유의 매력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건축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심한데요. 2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만큼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대부분 지방이 나쁨, 특히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에 매우 나쁨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 소식도 있는데요.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서울 등 곳곳에 비가 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적어서 공기는 여전히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7.5도로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이 16도, 부산 18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